당신 혼자 키워.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빚진 거 없어. 방금 아이를 낳고 분만실에서 나온 제게 3년간 사랑했던 남자가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강남 최고급 산후조리원을 5천만 원에 예약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컴퓨터에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집을 상속받나? 아내를 난산하게 만드는 방법 같은 끔찍한 검색 기록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계획은 실패했고 이제 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황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제 잔혹한 복수극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막 출산을 마치고 분만실에서 밀려 나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될 남자 박지훈이 제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아이는 서아 씨가 낳고 싶어 했으니 앞으로 혼자 키워. 언제까지 남한테 기댈 생각만 하지 마.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빚진 거 하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문제 없어. 제 딸이 태어나던 날 서울에는 아주 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던 소독약 냄새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타일 바닥을 비추었고 빗물을 묻힌 의사 선생님의 구두 발자국이 어지러이 반사되었죠. 분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님이 저를 밖으로 밀어주셨습니다. 젊은 간호사님은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익숙한 미소와 함께 말했죠. 축하드립니다, 가족분들.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해요. 제 딸아이는 작은 분홍색 담요에 쌓여 갓 익은 복숭아처럼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꼭 감고 마치 온 세상에 화가 난 듯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아이의 얼굴을 채 보기도 전에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3년간 제 연인이었고 제가 결혼할 거라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지훈은 제 침대에서 2걸음쯤 떨어진 곳에 서서 주머니에 2 손을 찔러 넣은 채였어요. 아이를 향한 그의 시선은 스치듯 지나갈 뿐 기쁨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아 씨, 잠깐 얘기 좀 해. 저는 눈을 뜨기조차 힘들 만큼 피곤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말해. 그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간호사를 힐끗 쳐다보더니 이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서아 씨가 낳고 싶어 했으니 앞으로 혼자 키워. 복도의 공기가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간호사님도 순간 흠칫했죠. 지우는 마치 전기세나 수도세 얘기를 하듯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남한테 기댈 생각만 하지 마.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빚진 거 없고. 저는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할 말 더 있어? 아마 제 반응에 지훈도 놀랐을 겁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더니 말을 이었죠. 그리고 돈 쓰는 버릇도 좀 고쳐. 옷은 입을 만큼만 있으면 되고 화장품도 그만 사. 이제 엄마가 됐으니 아끼면서 살아야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간호사님은 제게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우는 할 말을 다 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죠. 나 반차만 냈어. 오후에 출근해야 돼. 푹 쉬어. 내일 들를게. 간호사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내분이 막 출산하셨는데 가족분이 옆에서 돌봐주시는 게 좋아요. 지훈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괜찮아요. 일이 중요하죠. 어서 가봐.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뒤돌아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아이는 단 한 번도 더 돌아보지 않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님이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강하시네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돌려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죠. 작은 2 주먹을 꼭 쥔 모습이 마치 비밀이라도 간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만 있으면 돼. 저는 병원 위층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산후조리 구역이었지만 평범한 곳이 아니었죠.
제가 한 달 전 직접 예약한 최고급 VIP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한 달 이용료가 5천만 원에 달하는 곳이었죠. 24시간 전담 케어, 영양 전문가, 개인 간호사의 작은 아파트만 한 개인실까지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지우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제가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유니폼을 입은 6명의 직원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 아이를 안았고, 한 명은 제 옷 갈아입는 것을 도왔으며, 다른 한 명은 따뜻한 물을, 나머지는 제 건강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가 조용히 제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부터 제 임무는 저와 아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이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족분들도 포함인가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제 남편이나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요. 방 안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베개에 등을 기댔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처음으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그 순간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고민해왔던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훈의 컴퓨터에서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그 검색 기록들을 발견한 날부터 말이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집을 상속받나? 아내를 난산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날 저는 컴퓨터 화면을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훈의 인생에서 떠날 준비를 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짜증이 섞여 있었죠. 병원비가 그렇게 비싼데 거기서 뭘 그렇게 오래 있어? 연말이라 나도 바빠. 데리러 갈 시간 없어. 저는 부드러운 소파에 누워 영양사가 준비한 닭곰탕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간호사가 산후회복 프로그램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급할 거 없어. 나 여기서 한 달 채우고 나갈 거야. 전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지더니 지훈이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 하루에 얼만 줄 알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5천만 원. 어제 카드로 긁었어. 영수증 보여줄까? 지훈은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차 바꾼다고 할 땐 돈 없다더니 이제 와서 산후조리에 5천만 원을 써? 이서아, 너 미쳤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고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번호 차단해 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차단해 주세요. 그녀는 즉시 제 말대로 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은 비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 딸아이는 아기 침대에서 입을 살짝 벌린 채 아주 달콤한 꿈이라도 꾸는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앞으로 48시간 안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딸은 정말 순하게 잠을 잤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보통 자주 우는데 제 딸은 달랐죠. 가끔 몸을 뒤척이고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다시 잠들 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 건강 수치를 기록하던 간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죠. 아기가 정말 순하네요, 산모님. 갓 태어난 아기가 이렇게 얌전히 자는 경우는 드문데 저는 아이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엄마랑 둘뿐이라는 걸 아나 봐요. 그 말에 간호사님은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넓은 산후조리원 VIP실에는 아침 햇살이 큰 유리창을 통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바깥이 여전히 소란스러운 도시라는 사실을 잊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조리원 관리자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아님, 로비의 남편분이라고 주장하는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요. 저는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편안히 기댄 채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가볍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전 남편이 없는데요. 관리자는 순간 굳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제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분명 사기꾼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산모인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관리자는 즉시 제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잠시 눈을 떴다가 아직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저를 보고는 다시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속삭였죠. 걱정 마.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오후 지우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죠.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거의 불이 붙을 지경이었죠. 이서아, 너 진짜 미쳤어? 저는 국물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며 먹는 둥 마는 둥 말했습니다. 누구세요? 지훈은 2초간 침묵하더니 소리쳤습니다. 나야, 내 남편 박지훈.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잘못하셨네요. 전 결혼한 적 없는데요. 그 말에 전화기 저편이 폭발했습니다. 이서아, 너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아이는 내 아이야.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고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으르렁거렸죠. 이서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넌 이미 애까지 낳았어. 나 말고 누가 너랑 결혼해 주겠냐. 3개월 전이었다면 그 말에 가슴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죠. 저는 아기 침대에서 잠든 딸을 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집이 5채, 차가 3대 있고 통장에는 150억 원이 넘게 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제가 남자를 못 찾을 것 같아요? 전화기 저편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마 지우는 그런 액수를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을 겁니다. 사귀는 동안 저는 제 재산에 대해 명확히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지우는 그저 저희 집이 사업을 한다는 것만 알았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지훈이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안 믿어. 저는 웃었습니다. 안 믿으면 말고. 우리 집 와봤잖아. 그 동네 집값 한번 알아봐. 저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간호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죠. 정말 침착하시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제대로 봤을 뿐이에요. 3일 후 저는 산후조리원을 나섰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돌아오길, 제가 사과하길, 제가 돈을 들고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결코 기다리는 것을 얻지 못할 겁니다. 저는 딸을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정문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죠. 운전기사가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서아 아가씨,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병원을 떠나 부드럽게 달렸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저희 가족의 평창동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철제 대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마당에 나와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셨죠. 서아야. 어머니는 저를 꼭 껴안고는 아기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손녀딸,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지만 아이를 보자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네,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구나. 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 눈 좀 보세요. 온 가족이 마당에 서서 작은 아기를 들여다보는 동안 분위기가 너무나 따뜻해서 저는 하마터면 울 뻔했습니다. 아버지가 손녀를 안아들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는 우리 이씨 성을 따를 거다. 우리 집안의 자손이야.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다. 박지훈 그놈은 아비 될 자격이 없어. 그제야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정말 결정한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혼자 키울 거예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혼자 키우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키울 거다. 그날 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번에는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죠. 서아야, 생각해봤는데 우리 둘 다 잘못했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떠나는 건 아니지.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응.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말해봐. 지우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하나 더 낳아야 해. 이번에는 꼭 아들이어야 돼. 그리고 4명이로 된 집이랑 가게들 결혼하면 내 이름으로 바꾸자.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웃어야 할지 그를 동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제가 그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가볍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내 딸에게는 당신이 아니더라도 100명의 아빠를 찾아줄 수 있어.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지훈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대로 다음날 아침 저택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 아가씨, 한 남성분이 정문 밖에서 아기 아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저는 이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과 앞으로의 48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저택 정문 밖을 내다볼 때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정원 나뭇잎에 맺혀 붉은 벽돌 바닥 위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막 젖을 먹은 딸아이는 침대 옆에 놓인 나무 요람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바깥의 모든 풍파가 우리와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관리실과의 통화 후 화면이 아직 밝은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남성분이 정문 밖에서 아기 아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아도 그가 지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살짝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다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은은한 전내음이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었죠. 그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한번 보시고는 저를 보셨죠. 그놈, 온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계신다. 아까부터 저기 서 있더구나.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안 나가 보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시더구나. 어머니는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서아야, 무섭지 않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으니까요. 지훈의 컴퓨터에서 그 검색 기록을 본 날부터 그날 이후 제 마음에는 오직 냉철한 이성만이 남았습니다.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아내를 난산하게 만들 생각까지 하는 남자에게 더 이상 놀랄 일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래층에서 부르셨습니다. 서아야, 잠깐 내려오너라. 네, 금방 갈게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아주 넓고 큰 유리창 너머로 앞마당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보안 카메라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훈이 정문 밖에 서 있었죠. 그는 셔츠 차림이었고 머리는 비에 젖어 있었으며 조금은 초라해 보였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면을 가리키셨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는 지훈을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안 만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구대군. 아버지는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 회장님 댁 맞습니까?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정문으로 잠깐 나와서 말씀 좀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보셨고 저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지훈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죠. 아버지는 옅은 냉소를 지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죠. 10분 후 저도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딸아이는 자고 있어서 어머니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죠. 저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져 부슬비만 내리고 있었죠. 정문 밖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 그리고 지훈. 그는 저를 보자마자 즉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아야, 이분들한테 말해줘.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사람처럼 다급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기 어머니 되십니까? 네. 이분이 본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만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꼿꼿이 서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조금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혼인신고서 있으세요? 지훈은 멈칫했습니다. 경찰관도 지훈을 쳐다봤죠. 지훈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신고를 못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아직 출생신고 전이고요. 경찰관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이분이 아이 아버지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지훈은 즉시 화를 냈습니다. 이서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전 정말 몰라요. 저는 경찰관을 보며 말했죠. 저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아버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아이는 어머니를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지훈은 평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나랑 저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모른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해보시면 되잖아요. 지훈이 바로 말했죠. 좋아, 유전자 검사하자.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의가 필요할 텐데요. 지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알잖아요. 전 동의 안 할 거예요. 한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민사 분쟁이라 두 분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지훈이 제게로 고개를 돌려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서아, 날 너무 몰아붙이지 마.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모두를 놀라게 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지훈 씨,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지훈은 멈칫했습니다. 저는 뒤에 있는 저택을 가리켰죠. 이 집만 40억 원이 넘고 시내에 있는 가게 3개는 빼고요. 지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옆에 있던 경찰관도 조금 놀란 눈치였죠. 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훈은 가만히 서 있었고 비는 여전히 정문 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이를 만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이분도 강요할 권리는 없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은 맹렬해졌습니다. 이서아, 너 돈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길가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마당에 주차된 차를 향해 돌을 세게 던졌습니다. 쨍! 차 유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버지가 즉시 앞으로 나서셨죠. 자네,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두 경찰관도 순간 멈칫했다가 지훈을 제압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소리쳤죠. 저건 내 아내 차야. 저는 웃었습니다. 우린 결혼 안 했는데요. 경찰관이 지훈을 보며 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재물 손괴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훈은 그제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차는 1억 5천만 원이 넘는 차였고 앞 유리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제압당한 채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해 신고할게요. 지훈은 즉시 공포에 질렸습니다. 서아야.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마. 저는 그를 보며 말했죠. 시작한 건 당신이잖아.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지구대까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지훈은 이제 정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죠.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훈이 계속해서 저를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앞으로 48시간 동안 지훈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는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동그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죠. 저는 아이를 안아들고 가볍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은 비가 그치고 밤하늘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속삭였죠. 나중에 네가 크면 엄마가 다 얘기해 줄게. 아이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경찰에 연행된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일시적인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한번 시작되면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요. 딸아이는 요람에 누워 가끔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병원 복도에서 지훈이 아이는 당신이 낳고 싶어 했으니 당신이 키워라고 말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죠. 자기 아이가 갓 태어난 직후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남자라면 그의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우리 모녀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이는 자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도 너를 그렇게 바라보곤 했지.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제 마음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될 준비가 된 남자도 있지만 평생 책임이라는 두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도 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됐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시기 전에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우리 집은 돈도 사랑도 부족하지 않다. 이 아이는 부족함 없이 자랄 거야. 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아 씨 맞으시죠? 어제 출동했던 경찰관입니다. 제가 대답했죠. 네, 무슨 일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박지훈이라는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현재 조사를 위해 유치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물었죠. 무슨 일인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차량이 두 분의 공동 재산입니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제 명의로 된 차입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건가요?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사실 차 유리 수리비는 제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처음부터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되기 마련이죠. 지훈 같은 사람은 자신이 소란을 피워도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그럴 테니까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럼 조서를 작성하고 보험사 측에서 그분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천천히 거닐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계셨죠. 우리 아가, 할머니가 제일 사랑해. 아이는 어머니를 보다가 갑자기 살며시 웃었습니다. 신생아의 첫 미소는 아주 희미하지만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는 감동해서 크게 소리쳤죠. 서아야, 이리 와서 이것 좀 봐.
저는 옆에 서서 딸아이를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지훈의 말을 듣고 두려움 때문에 이 아이를 포기했다면 저는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겁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들은 내릴 때는 아주 어렵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점심 무렵 저는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성이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훈의 어머니였죠. 서아, 나다. 제가 대답했죠. 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어떻게 우리 지훈이를 경찰에 잡혀가게 할 수 있니?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제 차 유리를 깼어요. 그녀가 바로 받아쳤죠. 걔는 내 남편이고 내 차는 걔 차이기도 하잖아. 저는 아주 가볍게 대꾸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 만나면서 걔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제 와서 애 낳고는 뒤통수를 쳐? 그 말을 듣자 저는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사귀면서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은 제가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자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으세요? 그녀는 즉시 울음 섞인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내가 걔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너 때문에 이 꼴이 됐어. 너 양심도 없니?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제 차를 부쉈고 나머지는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설명할수록 더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날 오후 아버지는 경찰로부터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재물손괴 및 공공질서 문란 행위로 15일간 구류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듣고 한마디 하셨죠. 저놈은 정말이지 자업자득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는 것을 보고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라면 조만간 깨달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죠. 인생이 항상 인내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면 그들은 10걸음 더 다가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아이의 요람 옆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고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엄마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너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할 거란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우는 제 인생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이 태어난 이후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한 엄마는 한 번도 풍파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앞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아이 앞에 서서 막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몇 년 후 이 시간을 떠올렸을 때 저는 아주 단순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때때로 인생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평온한 날들이 아니라 약함과 강함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비 끝에 하늘은 이상하리 많지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제 방 창문을 통해 딸아이가 잠든 나무 요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생활 리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몇 번씩 일어나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를 안고 방 안을 서성이다 다시 재우곤 했죠. 피곤하기는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뜨거운 죽 그릇이 들려 있었죠. 이거 좀 먹어라.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지? 저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 먹으면서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요람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언제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아이가 네 어릴 때랑 똑 닮았어.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서아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만약에 지훈이가 나중에 돌아와서 사과하면 다시 생각해 볼 거니?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아이가 담요를 꽉 쥔 작은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이해하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한번 내린 결정을 잘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래층에 계셔서 어머니가 휴대폰을 들고 내려가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위층으로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죠. 서아야, 잠깐 내려와 봐라. 저는 죽그릇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앞에는 스피커폰이 켜진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서자마자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회장님 맞으시죠? 저 지훈이 엄마예요.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듣고 있습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쏘아붙였습니다. 따님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기에 제 아들을 경찰서에 집어넣어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대개 아들이 우리 집 차 유리를 깼습니다. 그 차는 걔네 둘 공동재산이잖아요. 아버지는 옅은 냉소를 지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안 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아들이 15일 구류 처분을 받았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세요? 아버지는 여전히 아주 침착하셨습니다. 그건 대개 아들에게 물어보셔야죠. 말을 마치고 아버지는 스피커폰을 끄셨습니다. 거실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죠?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잘못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사도우미 분이 나가서 문을 열었죠. 몇 초 후 그녀가 달려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문 밖에 몇 사람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죠. 누구냐? 박지훈 씨 어머니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나가보마. 저도 따라 나섰습니다. 정문 밖에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꽃무늬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목소리는 아주 컸습니다. 그녀 옆에는 카메라를 든 남자와 휴대폰을 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좀 보세요. 제 며느리가 애를 낳자마자 손주를 데리고 가서 저희는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카메라를 든 남자가 제 얼굴에 대고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즉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영상 촬영하는 사람까지 데려온 것이었죠.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남자가 대답했죠.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녀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 때문에 감옥에 갔고 이제는 제 손주까지 빼앗아 갔어요.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임신했을 때 그들의 집에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선물을 들고 갈 때마다 그녀는 항상 친절한 척하며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가 제게서 본 것은 돈뿐이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가사도우미에게 보안팀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든 두 남자를 향해 말씀하셨죠. 촬영은 충분히 하셨습니까? 남자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만약 집주인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서 계속 촬영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부짖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부탁할게. 우리 손주 한 번만 보게 해다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기절할 듯이 약해졌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이 광경을 본다면 분명 동정심을 느낄 겁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들었죠.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 5개월이었을 때 기억나세요?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죠. 제가 딸을 임신했다는 걸 아셨을 때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저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영상을 찍던 두 사람도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죠. 그녀는 즉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위해 의사까지 알아봐 주셨잖아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아버지도 조금 굳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부모님께 전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상을 찍으시려면 제대로 다 찍으세요. 저를 낙태시키려 했던 것까지 전부요. 두 사람은 즉시 장비를 챙겼습니다. 한 사람이 작게 말했죠. 그만 가자. 몇 분 후 정문 앞길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잠시 그곳에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살다 보면 처음부터 사람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익과 돈 앞에서만 진짜 본성을 드러내니까요.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훈과 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단순한 진리 하나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지키기로 결심했을 때 그 누구도 그녀를 물러서게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오히려 사람의 본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게 해준다는 것을요. 지훈의 어머니가 사람들까지 끌고 와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 다음 날 아침, 저택 단지 전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들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문 앞을 지나가는 몇몇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만으로도 가족사가 한번 카메라 앞에 드러나면 사생활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 회사 관리팀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통화하는 동안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는 것을 들었죠. 알겠네. 잠시 후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저를 보셨습니다. 서아야, 이리 와보렴. 저는 다가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인터넷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지훈이 엄마가 우리 집 앞에서 우는 부분만 잘라서 올렸더구나. 우리 집안이 손주를 빼앗고 할머니도 못 만나게 한다고 말이야. 저는 몇 초간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온 사람들이 그냥 나타났을 리가 없었죠. 아마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해명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셨죠. 해명을 안 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지금 우리가 나서서 해명하면 사람들은 더 떠들어댈 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마디 덧붙이셨죠. 하지만 저들이 선을 넘으면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이 있다. 그날 오후 저는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영상은 엄청나게 공유되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 지훈의 어머니는 정문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며느리가 애를 낳자마자 손주를 데리고 가서 시댁 식구들을 못 만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달린 댓글들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 저를 욕하는 사람, 요즘 여자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손주가 맞다면 왜 결혼식 올리는 걸 한 번도 못 봤지? 저는 잠시 읽다가 휴대폰을 껐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의 군중과 논쟁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 딸아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작은 얼굴로 어리둥절하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고 아이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제 마음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버지의 지인인 변호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서아 양, 영상 봤네. 제가 물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은 여론 압박을 하려는 거야. 자네가 침묵하면 저들은 계속 할 걸세. 제가 물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있지. 그리고 저도 웃음이 터질 만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지. 그날 밤 저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 영상을 다시 켜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으셨죠. 지훈이랑 걔 엄마가 보낸 문자 메시지 보관하고 있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걔들이 널 낙태시키려 했던 건? 제가 말했죠. 녹음 파일도 있어요. 거실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문득 한숨을 쉬셨죠. 네가 그걸 보관해둬서 다행이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몇 달 전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임신 5개월 차 의사 선생님이 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훈과 그의 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말들, 불편한 시선들, 재촉하는 전화들. 그때 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남겨두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노트북을 닫으셨습니다. 좋다. 내일 전부 공개하자. 제가 물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안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는 짧은 글과 함께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길지 않았고 오직 명백한 증거들 뿐이었죠. 제가 딸을 낳으면 자기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지훈의 문자, 딸은 짐덩어리라는 그의 어머니의 문자,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라는 그녀의 녹음 파일.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댓글을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한 친구가 전화해서 그 영상이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이서아, 너무 심하게 굴었어. 저는 바로 지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아?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보다가 휴대폰을 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 승패는 때때로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평정심을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딸아이를 안고 마당을 산책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조만간 똑같은 것을 돌려받게 되죠.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받은 결과 또한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품에 안겨 잠든 딸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단순한 생각 하나만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올바른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녹음 파일과 문자가 공개된 이후로 저와 지훈 가족의 이야기는 거의 온 동네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 사생활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죠. 딸아이가 요람해서 살짝 몸을 뒤척였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보더니 다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길이 제 마음을 한결
진정시켜 주었죠.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계셨죠. 서아야, 이것 좀 봐라. 어머니는 제게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지훈의 대학 동창이 쓴 글이었죠. 그는 지훈이 오래전부터 돈 계산에 밝았고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여러 번 자랑했었다고 썼습니다. 그 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불과 몇 시간 후 다른 이야기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훈이 여러 곳에 돈을 빌렸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가 항상 화려하게 보였지만 사실은 빚이 꽤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죠.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대화를 어렴풋이 들으시고는 다시 물으셨죠. 지훈이 그놈 얘기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람은 때로 스스로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지. 아버지의 말씀은 제게 오랫동안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지훈과 거리를 두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가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모든 것은 오래전에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탐욕과 고집이 모든 것을 더 멀리 가게 만들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서아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아져 있었죠. 이제 만족해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가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온 인터넷이 지금 날 욕하고 있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죠. 자업자득이야.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지훈이 말했죠. 서아야, 이렇게 하면 네가 이긴 것 같아?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경쟁이 아니야. 지훈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냥 내 딸을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제가 지훈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쉽게 변할 사람이 아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방금 나왔어. 오늘이 지훈의 구류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죠. 너희 집 근처야.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는 햇살이 가득했고 며칠 전 비가 온 뒤라 나무들이 더 푸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말했죠. 오지 마. 지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왔어. 제가 더 말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죠. 지훈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나가서 얘기하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딸아이를 요람에 눕히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택의 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은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으며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저를 보자마자 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와 몇 미터 거리를 두었죠. 원하는 게 뭐야? 지훈이 말했습니다. 딸을 보고 싶어. 제가 바로 대답했죠. 안 돼. 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아야. 그렇게 매정하게 굴지 마.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기억나? 지훈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죠.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낳고 싶어한 아이니 나 혼자 키우라고. 지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화가 나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야. 그게 당신의 진심이었지. 지훈은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작게 말했죠.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대.
저는 그를 보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지훈이 말을 이었죠. 서아야, 난 정말 딸을 한 번만 보고 싶어.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아빠가 아니야. 지훈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네가 무슨 권리로 결정해?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엄마의 권리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후 지훈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아야, 네가 그 아이를 평생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즉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몸을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길 모퉁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문득 아주 이상한 감정이 두려움이 아닌 예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이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집 주변에 경비를 강화해야겠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밤은 금세 깊어졌습니다. 저는 요람 옆에 앉아 깊이 잠든 딸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은 제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책임이라고. 지훈은 돈을 선택했고 저는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이 결코 함께 갈 수 없었던 이유일 겁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기심 대신 사랑을 위해 선택한다면 비록 앞길에 많은 풍파가 있더라도 결국에는 평온을 찾게 될 겁니다. 저는 딸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칭얼거려서가 아니라 문 앞에서 지훈이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남자가 직장과 명성, 체면을 모두 잃으면 멈출 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조용히 받아들일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제가 거실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이미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놓여 있었죠. 어젯밤 잘 잤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경비 인력을 추가로 불렀다. 오늘부터 정문 앞에 상주할 거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빠는 지훈 씨가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예방하는 거다. 아버지는 천천히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은 예측하기 어렵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도 비슷한 예감이 있었죠. 지훈이 두려운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 무모해지기 마련이니까요. 바로 그때 방에서 딸아이의 옅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거실로 나오셨죠. 아이가 배고픈가 보네. 저는 아이를 받아 안고 달랬습니다. 아이는 금세 울음을 그치고 동그란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죠. 이 아이는 나중에 너처럼 고집이 셀 거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정문 경비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아가씨,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누구신데요?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짐작할 필요도 없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가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나가서 얘기할게요. 저는 문으로 나갔습니다. 역시나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지훈의 어머니였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말했습니다. 서아야, 할 얘기가 있다. 저는 문 안쪽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지훈이 아이 한 번만 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그녀는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아이 생각은 안 하니? 제가 되물었죠. 제가 임신했을 때 저한테 아이를 지우라고 하신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까? 그때는 내가 지훈이 미래를 걱정해서.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제 미래는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서아야, 솔직히 말해서 지훈이 지금 아주 힘들어.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죠. 직장도 잃고 차 수리비도 물어줘야 해. 지금 빚더미에 앉았어. 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네가 좀 도와주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요? 그녀가 바로 말했죠. 손해배상 청구 취하해줘. 저는 그녀를 보며 우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돈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빠르게 말했죠. 너는 돈 많잖아. 조금 잃는다고 문제될 거 없잖아? 그 말에 저는 한 가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제 돈은 제가 땀 흘려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이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녀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아야, 너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지훈이가 어쨌든 그 아이의 아빠잖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아빠라는 건 낳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마치고 저는 뒤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그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갑자기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가사도우미 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가씨, 택배가 왔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킨 거 없는데. 가사도우미 분이 발신인 이름이 없는 작은 종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휴대폰 하나만 들어있었고 화면이 켜지자마자 영상이 자동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지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방 안에 서 있었고 피곤한 얼굴을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빛만 있었죠. 지훈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건 나한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이야.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죠.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그 아이도 내 아이야. 네 돈은 필요 없어. 난 그냥 내 아이를 데려가고 싶을 뿐이야. 영상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아야, 영상 봤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지훈은 옅게 웃었습니다. 난 그냥 내 아이를 원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지훈이 작게 말했죠. 난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은 아직 이성이 남아있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 씨, 내 말 들어. 내 아이 근처에 오지 마.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죠. 잠시 후 그가 한마디 던졌고 저는 모든 것이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아야, 우리 곧 다시 보게 될 거야.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방 안에 오랫동안 서서 손에 든 낡은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강한 적이 아니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잠든 딸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이 아이를 건드리게 두지 않겠다. 그것은 단순히 엄마의 본능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제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의 비는 저녁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바람이 마당 앞 나무들을 스치며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지훈의 낡은 휴대폰은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죠. 영상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영상을 보시고는 안색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이놈이 널 협박하는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뭘 할 것 같으냐?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훈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계산적이었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경찰에 전화해야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분 후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모든 상황을 듣고 휴대폰 속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말했죠. 이건 협박에 해당됩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정보를 기록해 두고 만약 그가 이 근처에 나타나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방법이 있나요?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은 결혼하지 않으셨고 아이는 현재 어머니를 따릅니다. 만약 그가 양육권 분쟁을 원한다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는 여전히 요람해서 깊이 잠들어 있었죠. 아이를 보니 마음속에 문득 아주 이상한 감정이 두려움이 아닌 어떤 깨달음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아마 엄마가 된 이후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나 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에 당황했겠지만 지금은 제게 약해질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뒤에는 지켜야 할 작은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아주 늦게 잠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문 앞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문 앞에 노란 가로등 아래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었고 한 남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꽤 멀리 있었지만 저는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지훈이었죠?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고 그저 마당 안을 쳐다보고 있었죠. 잠시 후 경비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이 뭐라고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저으며 길 저편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은 몇 초 더 서 있다가 뒤돌아 떠났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그는 그저 상황을 살피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젯밤에 그놈이 또 왔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아무래도 멈추지 않을 것 같구나. 어머니도 나오셔서 그 말을 듣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럼 서아랑 손녀를 다른 곳으로 잠시 보내는 건 어때요? 아버지는 고민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제가 말했죠. 우리가 피하면 그는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버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여전히 덧붙이셨죠. 경비 인력은 더 늘리겠다. 그날 오후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유모차에 누워 동그랗게 뜬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이를 보니 문득 예전에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백지와 같아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대부분 주변 어른들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몸을 숙여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여기 있어.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모르는 번호로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서아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물었죠.
아이는 잘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서아야, 넌 정말 네가 날 영원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제가 천천히 말했죠. 시험해 보지 마. 지우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필요해. 그런 건 없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뭘 이해 못한다는 거야? 지후는 제 온몸을 차갑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가까이 있어. 저는 즉시 고개를 돌려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하지만 지우는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원이 문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아가씨, 제가 돌아봤죠. 무슨 일이세요? 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문 앞에 가방을 하나 두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바로 옆에 가방이 놓여 있었고 안에는 물건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털모자.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올렸던 사진 속에서 딸아이가 쓰고 있던 모자와 똑같은 것이었죠. 저는 그 모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면 더 이상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원하는 유일한 것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되찾는 것 뿐입니다. 저는 손에 든 모자를 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마 평화로운 날들은 곧 끝날 것이고 진짜 시련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인생에서 때로는 가장 무서운 것이 강한 적이 아니라 절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직장과 명예, 그리고 탈출구마저 잃게 되면 극단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과 사전 준비는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단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위험 앞에 막아설 용기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작은 털모자는 여전히 제 손에 들려 있었고 저녁바람이 텅 빈 길을 스쳐 지나가며 집 앞 나무들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경비원도 긴장된 얼굴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가씨, 아는 분이신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짓을 할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 그 털모자는 제가 일주일 전 인터넷에 올렸던 사진 속 모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태어난 지 막 10일이 되었을 때였죠.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작고 분홍색인 모자를 떠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한 사진 한 장을 올렸을 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똑같은 모자를 손에 들고 보니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해 주세요. 몇 분 후 우리는 경비실로 들어갔습니다. CCTV 화면에는 약 10분 전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구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가 다가와 문 앞에 가방을 놓고는 즉시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렸음에도 저는 그 체형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화면을 보시더니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이놈이 심리전을 거는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지훈은 제가 두려워하길, 그가 항상 가까이에 있다고 느끼길 제가 평정을 잃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는 한 가지를 몰랐을 겁니다. 엄마가 된 후에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경비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사람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자를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물으셨죠. 그게 뭐니? 저는 모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한번 보시더니 멈칫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모자랑 똑같네. 지훈이가 가져다 놨어요. 어머니는 즉시 걱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쟤는 또 뭘 하려는 거야? 저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막 잠에서 깨어 동그란 눈으로 제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제가 딸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른들이 다투고 화내고 미워할 때 아이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이는 그저 배불리 먹고 편안히 자고 안기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아이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려 합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방금 확보한 CCTV 영상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건을 기록하고 그 지역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안정된 후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다소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죠. 나는 그저 우리 손녀가 평화롭게 자라기만 바랄 뿐인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로워질 거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우는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단지 아이를 만나고 싶다면 법원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압박을 가하고 싶었다면 그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몰래 나타나는 방식은 마치 어떤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서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서아야. 제가 짧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죠. 모자는 잘 받았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너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지훈은 옅게 웃었습니다. 난 그냥 내가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해서 제가 차갑게 말했죠. 너는 지금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어. 지훈이 말했습니다. 난 직장도 잃었어. 모든 사람한테 비웃음도 당했지. 더 이상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그 말에 저는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아주 위험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죠. 지훈 씨, 내 말 들어. 이제 그만해. 지훈이 되물었죠. 그만하라고? 내가 돌아갈 길이 있다고 생각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죠. 서아야, 네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갔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전화기 저편은 잠시 조용해지더니 지우는 제 몸을 떨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난 그냥 내게 속한 것을 되찾고 싶을 뿐이야. 제가 바로 말했죠. 아이는 물건이 아니야. 지우는 옅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는 의미가 없었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죠. 단 한 줄이었습니다. 서아야, 48시간 안에 너도 모든 것을 잃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거야. 저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우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즉시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깨어 계셨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는 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문자를 읽으시고는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48시간. 아버지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이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셨습니다. 세상에, 제가 뭘 하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아버지는 휴대폰을 들어 보안업계에 종사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문득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그 말을 한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대결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48시간. 그는 그 시간이 저를 두렵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마 그는 몰랐을 겁니다. 그 시간은 또한 제가 준비할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저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딸아이는 작은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죠. 노란 조명이 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서 바깥에 풍파가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 아이를 해치려 한다면 내가 가장 먼저 그 앞에 서서 막을 것이다. 그날 밤 48시간이라는 문자를 받은 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황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명확한 시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이미 계획을 준비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도 아주 늦게까지 깨어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보안업계의 몇몇 지인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저는 모든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날부터 저택 주변에 몇몇 낯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책하는 사람처럼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저는 그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은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범해서 머리 위에 드리워진 위험을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딸아이는 막 젖을 먹고 요람에 누워 옆에 걸린 작은 딸랑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휘저어 딸랑이가 딸랑 소리를 낼 때마다 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저는 딸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명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장기말로 사용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몇 초 받으시더니 저를 보셨습니다. 서아야. 네, 아버지? 방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훈이를 찾았단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죠. 걔 예전 회사 근처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거기서 뭘 하고 있었대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단다. 그날 오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모든 생활을 평소처럼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항상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몇 초간 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서아야. 제가 말했죠. 지금 어디야? 지훈은 옅게 웃었습니다. 맞춰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죠. 있잖아. 오늘 나 아주 많은 곳을 다녔어. 예전 회사도 가보고 전에 살던 원룸도 가보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카페도 가봤어.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훈이 말했죠. 그냥 모든 걸 다시 기억해보고 싶었어.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는 오지 마. 지훈은 옅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48시간은 널 겁주려고 한 게 아니야. 제가 물었죠. 그럼 뭔데? 지훈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시간이야.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무슨 결정?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서아야, 만약 그날 네가 날 떠나지 않았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제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죠. 남 탓하지 마.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지도.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늦었지. 제가 물었죠. 지금 어디야? 지훈은 가볍게 웃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즉시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지훈이가 방금 전화했어요. 아버지가 바로 물으셨죠. 뭐라고 하더냐. 여기 근처에 있대요. 아버지는 즉시 일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경비원과 주변을 경계하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약 10분 후 한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아버지가 돌아보셨죠? 왜 그러나? 길 끝에 있는 공원에서 지훈 씨와 닮은 사람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너는 집에 있거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같이 갈래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집에서 약 200m 떨어진 공원으로 갔습니다. 오후의 공원은 꽤 한산했고 몇몇 어르신들만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돌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우리가 다가가는 것을 보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주 이상했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오만함도 없었고 오직 피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앞에 서셨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지우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저는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죠. 직장도 잃고 빚도 지고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렸어.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머물 곳조차 없어.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 제가 물었죠. 뭔데? 지훈은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넌 여전히 내 곁에 있었을까?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지훈은 옅게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너무 늦었어. 아버지가 물으셨죠.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네가 말한 48시간은 뭐였지? 지훈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건 그냥 내가 계속 나쁜 놈으로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를 보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나 이 도시를 떠날 거야.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어디로?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그는 몸을 돌려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그는 멈춰 섰습니다. 서아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지우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잘 키워.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이 나무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놈 말을 믿니? 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제가 말했죠.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서야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무모한 짓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일 뿐이기도 합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며 저는 여전히 공원에서 봤던 지훈의 눈빛을 생각했습니다. 아주 피곤했지만 또한 아주 예측하기 어려운 눈빛이었습니다. 아마 48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저택단지 앞길은 조용했고 가끔 차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운전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생각에 잠긴 듯 했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여전히 오후에 공원에서 본 지훈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그 피곤한 눈빛은 위험한 일을 꾸미는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다. 차가 문 앞에 멈추자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멀리서 거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손녀를 안고 계시겠구나 싶었죠. 역시나 그랬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딸아이는 어머니 품에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주 맛있게 자고 있었고 노란 조명 아래 작은 두 뺨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죠. 어떻게 됐니? 아버지가 대신 대답하셨습니다. 그놈! 이 도시를 떠나겠답니다. 어머니는 순간 멈칫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소. 저는 딸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살짝 몸을 뒤척이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아이를 보니 문득 바깥의 모든 일이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죠. 밤 9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열어보았습니다. 단 한 줄이었죠. 서아야, 나 버스표 샀어. 저는 그 문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물으셨죠. 뭐라고 했느냐. 저는 아버지께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문자를 읽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가려는 모양이구나. 제가 천천히 말했죠. 아마도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사람 시켜서 확인해 보겠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꽤 깊이 잠들었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해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아 씨 맞으십니까? 네, 지구대입니다. 저는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상대방이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좀 와주셔야겠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가 대답했죠. 박지훈 씨 관련입니다.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막 아침 7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긴장된 얼굴로 내려가는 것을 보시고는 즉시 물으셨죠. 무슨 일이냐?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에서 병원으로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는 바로 일어나셨습니다. 내가 같이 가마. 어머니도 그 말을 듣고 걱정하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아직 몰라요. 20분 후 우리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이서아 씨. 네, 그가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에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담이요?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댁의 집으로 넘어가려다가요.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네? 그가 설명했습니다. 새벽 3시쯤 박지훈 씨가 저택 뒤편 담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담이 꽤 높아서 발을 헛디뎌 길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죠. 그 후에는요. 의식을 잃었고 이른 아침에 환경미화원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약간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도시를 떠나겠다고 말해놓고 새벽 3시에 우리 집 담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체 무엇을 하려 했던 걸까요?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다리가 부러져서 응급실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만나볼 거냐?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공격적이지도 오직 피로만이 가득했죠. 지훈이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저는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뭘 하려던 거야? 지훈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보고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죠. 네가 허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었어. 제가 물었죠. 그래서 담을 넘은 거야? 지훈은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죠.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마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봐. 그는 눈을 감았고 병실에는 심박 측정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복도에 서 계셨죠.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인생의 어떤 실수들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립니다. 지훈은 정말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은 되돌릴 수 없었죠. 저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침 하늘은 아주 맑았습니다. 햇살이 문 앞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문득 지훈이 말했던 48시간은 아마 그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데 사용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떠났을 때는 이미 점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 길 위로 햇살이 아주 밝게 쏟아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요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동정도, 기쁨도 아니었고 그저 길었던 이야기가 마침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것이었죠. 아버지가 제게 차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차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들이 스쳐 지나갔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시면서도 가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죄책감 느끼니?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조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으셨습니다. 하지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어난 모든 일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만약 지훈이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까지 멀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차가 저택 문 앞에 멈추자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손녀를 안고 계셨습니다. 딸아이는 막 잠에서 깨어 동그란 눈으로 세상을 탐험하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제가 말했죠. 지훈 씨, 다리가 부러졌대요. 어머니는 멈칫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버지는 차 키를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집 담을 넘다가 그랬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말이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아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겠죠. 저는 어머니에게서 딸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손가락을 꽉 쥐고 입술을 오물거리며 웃으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마음이 문득 아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거의 항상 긴장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품에 안겨 평화롭게 잠든 딸아이를 보니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어떤 일들은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결국에는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경찰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지훈이 의식을 되찾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딸아이를 한 번 보기 위해 담을 넘었으나 담이 너무 높아 발을 헛디뎠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제게 무단 침입 혐의로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물으셨죠. 정말 괜찮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결정이라면. 그날 밤 저는 혼자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주 고요했고 바람이 마당 앞 나무들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많은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훈을 처음 만났던 날들. 그때 그는 키가 크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부모님도 그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죠. 우리는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은 이익 앞에서만 드러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지훈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딸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아마 그 변화들이야말로 제가 그를 그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보게 만든 계기였을 겁니다. 아버지가 발코니로 나오셨습니다. 무슨 생각하니?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마 모든 게 드디어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아버지는 제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서아야, 네, 나중에 다시 시작할 생각은 있니?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미래에 대해 묻고 계셨죠. 저는 딸아이가 잠든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시작이지. 시간은 아주 빠르게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딸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안고 옆에 서서 아주 기쁘게 웃으셨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이씨 성을 따를 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제게 출생신고서를 건넸을 때 저는 딸아이의 이름이 적힌 글자를 보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이름이었지만 제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커서 너처럼 강인할 거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평화는 항상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하지만 네가 아이에게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친다면 아이는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항상 가질 것이다. 저는 유모차에서 잠든 딸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아주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는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몇 달 후 저는 지훈이 도시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고 옛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끔 그 48시간의 날들을 떠올립니다. 짧은 이틀이었지만 제 인생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죠. 아마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딸아이를 안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아주 선명하게 웃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물었죠. 엄마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제게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이나 지위가 행복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탐욕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수 있지만 선량함은 때로는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 아마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갓 아이를 낳고 사랑했던 사람의 차가운 말을 마주해야 했던 서아 씨를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실 테고, 탐욕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린 지훈 씨를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깨어진 사랑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인간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경고입니다. 돈과 권리, 그리고 책임 앞에서 각자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게 되죠. 지훈은 탐욕과 자존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인생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잃은 것은 돈이나 직장, 명성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아빠가 될 기회였습니다. 서아 씨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사랑했고 믿었고 온전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를 잃을 위기 앞에서 그녀는 굳건히 서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 삶에서 곱씹어 볼 만한 점입니다. 때로는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다른 사람을 불만스럽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 압박을 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고 우리 안의 선량함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면 조만간 시간은 그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지만 어른은 어떤 아빠, 어떤 엄마가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서아 씨가 이기고 지훈 씨가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결국 아이가 사랑과 평화 속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때로는 당사자가 누구와도 나누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오랫동안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저희 황혼의 이야기는 항상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아픔, 인생 경험을 저희 프로그램에 보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가장 어두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며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서 응원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응원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